측정기를 이용해서 네. 공작물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길이 측정기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이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이제 주로 이건 이제 외경이나 물론 이걸로 이제 깊이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외경에 대한 길이 측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봤는데 지금 얼마죠? 40. 네, 40. 그다음에 뭐 이쪽은 또 보니까 60. 네, 이렇게 바로바로 읽을 수 있는 직접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마이크로메타보다는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이제 그 도면에 표시한 공차에 따라서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 수 있는 것들은 이걸로 이제 직접 측정을 해서 얼마가 되는지 두께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가 많이 이제 사용이 돼서 더 이제 편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수 두째짜리까지, 그러니까 100분의 1까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0점이 맞는지 요거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지 않으면 오차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또 똑같이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제 40.00까지 딱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깊이 마이크로미터를 보시면 깊이. 예. 그 측정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이게 최대가 25까지 측정이 네. 가능한데 뭐 깊이 마이크로미터 네. 이게 최대가 한계인데 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뭐 이렇게 더 다른 깊이 마이크로미터 긴 마이크로미터가 있는지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깊이 마이크로메타도 뭐 요보다 더 깊게 잴 수가 있지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측정기가 없다 했을 때는 바로 디지털 테스트 인디케이터와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서 이 깊이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여기까지 높이, 여기 높이에 맞게끔 블록 게이지를 쌓는 거죠. 예, 블록 게이지 두 개를 틈새 없이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링깅이라고 그래요. 링깅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십자로 해서 완전 밀착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측면에서부터 밀어서 이렇게 밀착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밀착이 되어야만이 두 개 혹은 세 개를 쌓더라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링깅하는 방법을 잘 해서 이제 시켜서 이제 정반 위에서 요 높이를 알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이제 아래측을 측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위로 올리면 위측을 또 위의 부분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반대로 이제 이쪽 부분이 위가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그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브로 게이지 가지고 비교 측정을 해서 여기서까지 깊이가 얼마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측정기를 잘 활용을 하면 이걸 잴 수 있는 측정기가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어떠한 것들인지 측정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길이 측정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치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길이 측정기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미자와 아들자를 조합하여 공작물의 외측면, 내측면, 깊이, 구멍의 지름을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디지매틱 캘리퍼스는 버니어가 필요 없이 곧바로 측정값이 1000분의 1mm까지 정확히 숫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정도를 요하거나 신속한 측정을 할 때는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나사의 확대를 이용한 길이 측정기이며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정밀한 측정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입니다. 다이얼 캐스트 인디케이터 높이 게이지에 고정하여 사용하여 면, 구멍 등의 위치나 평면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측정할 때는 블록 게이지와 조합해서 비교 측정하게 되는데요. 블록 게이지의 측정면은 서로 밀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수로 여러 개를 조합하여 비교 측정을 할 때 기준 게이지로 사용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공구 수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공식도 적어보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새 공구로 가공을 시작한 후 만족스러운 제품을 가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변형? 틀렸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열진동에 의해 공구와 피삭제의 구성 성분이 서로 혼합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혼합되는 거. 잘 모르겠어. 틀렸습니다. 어렵다. 공구 여유면 랜드부에 생기는 마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마모. 잘 모르겠어. 틀렸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일까요? 열적 작용으로 인한 마로의 한 구분으로 재결정 온도 이하의 피삭제가 절삭 시의 높은 압력으로 공구면에 응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용착, 2번 압착, 3번 열피로. 3분의 1피로? 틀렸습니다. 절삭날 윗 경사면에 생기는 분화구 형태의 마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분화구는 화모? 틀렸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됩니다. 기계적 충격으로 날끝이 미세하게 이빨 빠진 형태로 파손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어. 틀렸습니다. 가까이 잘했는데. 공구 수명의 판정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용 시간, 2번 공수 파손, 3번 공구 재질. 3번이. 정답! 나이스! 오랜 기다림 끝에 정답이 나오네요. 다음 문제를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공구는 경우에 따라 재연마 사용 횟수를 늘리기 위해 공구 구명을 약간 짧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O입니다. 정답! 왔어! 공구 수명 판정 기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절삭 속도를 올릴수록 공구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O입니다. 정답! 왔어. 공구 손상에서 일반적으로 크레이터 마모는 기계적 원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X입니다. 정답! 분위기가 상승세로 접어듭니다. 공구 날끝이 날카로울수록 여유면 마모 속도를 줄일 수 있으나 날끝 강도가 약해져 파손 위험이 증가한다. O입니다. 정답! 불질러! 고경도 피삭제, 중절삭, 취성이 있는 고경도 공구 재료의 경우 여유각을 큰 각으로 하는 것이 좋다. O입니다. 틀렸습니다. 치핑 방지를 위해서는 상면 경사각을 양의 값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O입니다. 틀렸습니다. 어렵다. 고속도강 드릴 사용 시 어느 정도 마모가 진행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더 이상 마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O입니다. 정답! 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절삭 가공 시 진동이나 소리로 공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O입니다. 정답! 예.
총 15문제 가운데 7문제를 맞췄습니다. 용어 문제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 어떠한 이제 밀링 커터나 뭐 바이트나 여러 가지 공구가 있겠는데 이걸로 이제 가공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작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마모가 되면 이제 바꾸든가 아니면 리그라인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의 기간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이제 그 공구가 갖는 이제 공구 수명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 수명도 그 공구가 따라서 다 없어질 때까지 쓰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올려서 한 번 더 이상 가공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1회의 공구 수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내가 장착해서 쓰다가 이제 도로 빼야겠다 하면 그때까지가 일단 공구 수명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한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되고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삭 가공을 하게 되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그래서 그 열이 나고 또 이제 열 진동에 의해서 그 공구하고 그 피삭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보통 뭐 철 같은 건 Fe 플러스 C 탄소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열로 인해서 마찰열이 나면서 서로 이제 이 성분들이 혼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열확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구가 있으면 공구의 그 여유면 부위에 이제 그 마모가 생겨요. 여유각을 안 주면은 이 가공이 잘 안 되거든요. 앞쪽에 이렇게 주는 거 여유각이라 하는데 이제 이 여유각 쪽에 아무래도 그 공작물의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닿다 보니까 이게 마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마모라 그러냐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유면의 마모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에 있어서는 그 앞에서 얘기한 어떤 열적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공구 마모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재결정 온도 이하의 피삭제가 그 이제 어떤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공구에 이렇게 융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이제 뭐라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제 실제로는 융착되지만 이제 압착된다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적으로 이제 인해서 그 재결정 온도 이하의 피삭제가 절삭이 높은 압력으로 해서 이제 붙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압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절삭 바이트라든가 커터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경사각 앞에 보면 경사가 지고 있는데 공구에 여기에 이제 칩이 계속 그쪽으로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자꾸 파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렇게 전면에 여유각 쪽에 이제 생기는 건 여유 마모지만 이 상면에 이렇게 칩에서 파이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이제 크레이트 마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가공하는 양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또 이제 공작물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이제 수명이라는 것은 그 공구의 재질 첫째, 그 다음에 이제 피삭제의 재질,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 공구나 피삭제 쓰더라도 기계의 강성이 어쩌냐에 따라서 강성이 약해버리면 그 떨림에 의해서 공구가 더 빨리 마모되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공구의 수명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작업 조건에 따라 공구 수명에 대한 기준은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구 수명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새 공구로 가공을 시작한 후 만족스러운 제품을 가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를 공구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구 수명은 절삭 속도, 이송률, 절삭 깊이의 순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공구 손상은 마찰이나 충격, 진동 등 기계적 원인에 의한 마모와 열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마모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 마모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열 확산은 고온으로 인한 열 진동에 의해 공구와 피삭제의 구성 성분이 서로 혼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구 마모는 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유면 마모는 공구 여유면 랜드부에 생기는 마모를 말합니다. 크레이터 마모는 절삭날 윗 경사면에 생기는 분화구 형태의 마모를 말합니다. 치핑은 기계적 충격으로 날 끝이 미세하게 이빨 빠진 형태로 파손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밖에 결손, 파손, 박리 또는 분리, 소성 변형, 균열, 완전 손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진소 학생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요? 지금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공작물의 높이와 그 면의 평행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측정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눈금이 100분의 1mm인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분의 1짜리가 있고 한 눈금이 2마이크로짜리. 이거보다 더 정밀한 것은 2마이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0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0점을 맞추는 데 사용한 것은 공작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제 블록 게이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공작물이 갖는 높이와 같은 기준 높이를 이제 블록 게이지로 0점을 잡은 거죠. 지금 거의 100분의 1 안에 그 평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게 측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위로 올려 다음에 더 높은 쪽에 평행도를 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다이얼 인디케이터는 비교 측정이기 때문에 그 공작물 측정하려고 하는 공작물의 높이와 블록 게이지의 높이를 거의 같은 높이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0분의 10?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눈금이 10개 이상 차이가 나면 거기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00분의 8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저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가능하면 같은 치수로 맞춰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이얼 인디케이터와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서 공작물의 높이와 평행도를 측정을 했는데 잘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와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 공작물의 높이와 평행도를 비교 측정했습니다.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는 원호 운동을 하는 측정자의 움직임이 레버와 기어에 의하여 확대되어 바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요. 레버식 다이얼 게이지라고도 하며 측정자의 움직임에 따라 세로형, 가로형, 수직형이 있습니다. 최소 측정 단위는 0.01mm, 0.002mm, 0.001mm의 것 등이 있습니다.
측정자는 일반적으로 구형이 많이 사용되지만 공작물의 재질이 연한 경우에는 적당한 것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블록 게이지는 길이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도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행 단도기입니다. 치수의 정밀도가 높고 사용이 용이합니다.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로 평행도를 측정할 때는 측정물의 눈금판에 대해 전후 방향으로 움직이며 측정해주면 됩니다. 그 요철 맞춤 작업을 했는데 네. 실제로 여기에 정밀 치수하고 일반 치수, 그 다음에 이제 외관 네.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1번 부품의 그 정밀 치수인데 지금 30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제로에서 마이너스 0.04죠, 공차가. 네. 그래서 그 부위를 먼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할 때는 이게 이제 기울어지면 더 큰 값이 나오죠. 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가장 작은 치수 나오는 부위를 읽으면 되는데 지금 얼마죠? 30.4. 30.4. 그 다음에 이제 그 40쪽은 한번 해볼까요? 40쪽은 지금 치수가 40에 거의 제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작은 치수를 작게 나오는 치수를 재야 되는데 (40.01) 그러면 이것은 40.04까지가 공차죠. 네. 그럼 요거는 이제 맞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공차에 있어가지고 이쪽 8mm, 이쪽 틀리네. 여기를 맞췄나 보네. 네. 예, 요거는 7.95니까 지금 어디 홈의 폭이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건 8.04. 그러니까 이것은 8.04로 맞췄고, 요거는 이제 너무 더 작아진 건가요? 네. 100분의 1. 그래서 안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경 60. 60은 60.00 정확히 맞췄네. 네. 60.0. 그다음에 45 폭. 45는 44.98. 이것도 맞췄고. 그래서 요거 맞췄고. 네. 네. 45.00 이것도 맞췄어.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밀 치수에 있어서는 2개를 맞췄고, 2개는 못 맞췄고, 그 다음에 일반 치수는 다 공차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외관을 봤을 때 외관면은 상당히 잘 깨끗하게 잘 맞춘 편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호한 편에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작업하는 방법 순서를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면서 어떤 안전사항을 잘 지켰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가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인데 몇 시간에 끝났는지, 그래서 오버됐으면 감점이 되는 거고, 뭐 단축하는 여기 초과 있네요. 초과가 이제 10분 초과마다 5점씩 감점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의해서 이 작품 평가는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뭐 다른 또 평가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측정 평가 방법을 학습했는데요. 가공물의 외관을 정비하고 선정한 측정기로 도면이 요구하는 치수와 비교해줍니다.
주어진 평가표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하는데요. 정밀 공차와 일반 공차는 주어진 공차 범위 내에 들어오면 100점 만점, 벗어나면 0점으로 처리합니다. 가공면 전체를 측정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치수 공차 범위를 벗어나면 0점 처리합니다. 하나의 측정기로 한 포인트를 측정할 때 3회 이상 실시합니다. 주어진 공차 치수보다 측정값이 높은 측정기로 확인 측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 요구 치수나 형상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할 것인지 재가공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게 공조물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재야 되는지도 이렇게 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딱 오로지 저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뭐 0에서 25 이런 식으로 치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0에서 25만 쓰는 게 아니니까 뭐 25에서 50, 뭐 55에서 75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게 마이크로미터가 있으니까 뭐 이런 치수다 그러면 0에서 25 예를 들어서 8mm가 있으면 0에서 25를 쓰면 적당했구나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고 뭐 이게 사람이 그 아베 원리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사람이 주는 힘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 심볼이라고 이게 아주 힘이 센 사람이든 아주 힘이 약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와는 상관없이 심볼을 이렇게 딱 따라락 돌리면 따가닥 소리가 나면서 항상 일정한 힘이 가해지니까 아무래도 마이크로미터가 저희가 뭐랄까 정확하고 어쩔 때는 측정하기가 불편한 부위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일 쓰기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측정 평가는 물론 심사위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점수도 매기지만 작업을 한 사람도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가공한 그 가공물에 대해서 정밀 공차가 맞는지 또 일반 공차가 맞는지 일단 그 치수 공차에 대한 것들을 먼저 쭉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공차를 벗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원인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떤 대책도 세우는 그게 필요하고 이제 그 외에도 보면은 그 작품 평가에는 치수적인 평가 외에도 이제 외관 상태, 표면 상태가 깨끗한지 안 한지 조금 그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밀링 가공이라는 어떤 절삭 가공에서의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해서 이제 내가 지금 좀 외관이 좀 거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다음부터는 어떤 절삭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더 다듬질 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작업 과정에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최대한 지키려고는 하는데 실제 또 남이 봤을 때는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해주면 잘 고쳐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그런 종합적으로 자신도 똑같이 이제 심사위원의 입장에서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것이 자기 어떤 작품을 점점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